친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때로는 서로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볼 사건은 잘못된 우정을 나눈 두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 1월 구로구의 한 주점으로 가보시죠. 주점 안에서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5살, 16살, 그리고 18살. 피해자는 모두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는데요. 이들의 시신에서는 누군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력 사건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하룻밤새 무려 4명을 살해한 두 사람.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날 밤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시죠. 너무나도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범인이 추적할 만한 단서가 남아 있었나요? 그 현장은 아마 그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들마저 진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 그 주점의 그 출입구에서부터 이 방 안쪽의 벽면까지 온통 그 사람의 그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많이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범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을 빠져나와서 도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벽면에 이렇게 이제 손바닥 자국이 찍혔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해된 것 같고요. 경찰은 현장에서 뭐 나름대로 지문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사한 그 이 동종 전과범들을 일일이 뽑아가지고 탐문 수사를 벌이는 수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네, 당시에도 저렇게 신문 기사에 큼지막하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그런데 주점 사장이 수상한 일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점에 그 남자 20대 남자 2명이 찾아왔어요. 술을 마셨어요. 마시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는 호남 사투리를 썼어요. 그리고 말하는 과정에 자기가 교도소 출소했다, 전과자다 이런 말 자기 과실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 조업원 2명을 데리고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았던지 2차를 가자고 그랬어요. 여기서 2차로 말하는 거는 성매매를 말하는 건데 그 여성들이 이제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러니까 행패를 부린 거예요. 행패 부리고 난동을 부리니까 주점 사장이 좀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까불어 하니까는 그 주점 사장 입장에서는 동네 양아치, 미안해요. 동네 건달. 그래도 양아치라는 말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줄 알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일단 겁을 먹었어요. 그럼 나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액션을 취했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그 목을 쫙 긋는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 가만 안 두겠다. 쳐내겠다는 뜻인데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닌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점에 있는 저분들 보고 일 처리 끝내고 가라고 그러고 본인은 퇴근을 한 건데 그 후에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날 밤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위협을 한 20대 남성 2명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끈질긴 탐문 수사를 했는데 그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과거 전과가 있어서 이미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해 1월에 광주에서 술집 종업원을 살해하고 달아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조경수와 김태화, 당시 지명수배범의 이름인데요. 경찰은 곧 이들의 수배 전단지를 업소 사장에게 들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맞냐? 그랬더니 사장이 이야기했죠. 맞다. 저녁에 행패 부렸던 바로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서 팀장이 요약해준 내용을 살펴보니까 광주에서 이미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또 서울에 와서도 한 차례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미 도주했겠는데요. 그 정도면요. 경찰이 이제 이거는 광주에서 이미 살인 사건으로 지명 수배된 자들이 이번에 또 범행을 했구나 하니까 이건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 사건 추적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데는 그 눈사롱 그 주점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리봉동의 벌집촌이었습니다. 이 벌집촌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좀 없이 사는 분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는 마치 벌집처럼 타닥타닥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사는지 서로 그 교류도 없어요. 그런 집들이 이제 이 벌집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벌집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탐문 수사를 계속 들어가다가 그 과정에서 이 조경수의 누나에게 이 조경수가 이 그 수원 쪽에 있는 그
어떤 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 사실 하나 도출을 네. 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역이 나오죠. 네. 거기에다가 조경수가 또 애인이 있었어요. 네. 그 조경수의 애인으로부터 2월 28일경에 이 두 명과 대전에 놀러 갔다 오다가 자기는 그 평택 부근에 내려주고 갔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택 그 당시에는 그 벌판에서 벌집이라는 은폐하기 용이한 장소로 갈 장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형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평택 인근에 있는 수원 쪽에는 가리봉동 벌집촌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누나한테 전화 거는 데가 수원 쪽이고, 네. 수원 아마 세류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 수원 세류동 쪽에 있는 벌집존에 이 밀집돼 있는 곳에 숨어 있겠구나. 네. 이런 이제 그 구침을 가지고 탐문 수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원 새빵촌에 은신에 있다. 여기까지는 좁혔는데 이것만으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일대를 경찰이 좀 네. 탐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이 김태화가 평소에 정땡땡이라는 가명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만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릴 때도 그런 가명을 써왔고요. 네. 그래서 이 새빵촌에 임신했으면 이 새빵을 얻을 때 부동산 중개소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 가명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에 이제 중개소를 뒤지면서 그 정땡땡이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있는지를 찾은 겁니다. 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계약된 것을 찾아냈고요. 그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한테 이 김태화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야말로 탐문 조사의 승리인 것 같은데 결국엔 붙잡혔습니까? 예, 수사팀이 그 소재를 확인하고 세류동에 새빵을 덮쳤습니다. 네. 근데 하필 그때 그 공범이던 조경수 혼자 집에 있었고요. 그 조경수를 딱 체포를 하는데 검거를 하는데 그때 김태화가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조경수는 검거했지만 김태화는 도주한 겁니다. 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사실 도주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돌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그래요? 저희도 동아일보 본사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도 네. 그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바로 샛별 룸살롱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이렇게 언론사에 전화를 하면서 자신이 범행을 한 이유가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다. 인터뷰한 뒤에 자수하고 싶다. 이렇게 네. 좀 다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김태환은 당시에 서울청 형사과장으로 지금으로 치면 뭐 수사를 총지휘하는 그런 총경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전화를 해서 돌출 행동을 벌이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수를 권유하니까 좀 말을 듣지 않고 역시 내가 모든 건 다 사회 때문이다. 내가 부자를 위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경찰은 자수에는 실패를 하고 소재 파악을 한 뒤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러한 용의자, 피의자가 언론사에 전화하고 네. 담당 형사 그 지휘장 네. 전화하고 이런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서울청 형사과장은 우리 형사 세계에서는 전설로 들리는 최중락 총경입니다. 최중락 총경 그 선배님한테 아마 전화해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행동은 뭐냐면요.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떤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기가 좀 별리돼서 살았다. 네. 지탄받고 따돌림 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좀 그 동정심 같은 거를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유발시켜가지고 형량을 낮추려는 네. 얄팍한 어떤 그런 수작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두 번째 용의자 김태화까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김태화는 범행에 대해서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형사가 자백을 이끌어냈는데 예. 아주 이것 또한 전설로 나왔어요. 이거 가끔 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이게 이 김태화 같은 경우도 어차피 죽을 목숨 니네 마음대로 해 하는 식이에요. 이거 진짜 와서 묵비권 행사하고 뻗어버리면 정말 형사 입장에서 난감하거든요. 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시금을 전폐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애먹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데려다가 링거를 맞추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현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형사계장 같은데 먹여야 되겠잖아요. 네. 그럼 먹이려면 자극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에서 불판을 가져와가지고 돼지고기 좀 사옵니다. 그래서 그 범인 보는 데서 구웁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형사들이 쩝쩝거리면서 먹죠. 네. 그 며칠씩 굶은 그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 고기 굽는 냄새
상당히 견디기 어렵거든요. 네. 결국 그 김태화 같은 경우도 야, 한 잔 먹어봐라. 그러지 말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체하고 와서 덥석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백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에 그야말로 넘어가는 건데 대체 이유가 뭐였다고 합니까? 그 두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인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둘은 전남 나주의 선후배예요. 고향 선후배인데 네. 그 김태 같은 경우에도 뭐 어린 시절부터 뭐 사고 많이 쳤나 봐요. 자전거를 훔치기로 해가지고 강도, 뭐 폭행, 절도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이제 둘이 뭉쳤어요. 뭉쳐가 10대 후반에 뭉쳤는데 특수강도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3년을 복역하고 나서 89년도 12월에 같이 출소를 했어요. 근데 출소한 데에는 좀 잠시 헤어져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만나가지고 작당을 합니다. 뭐라고? 야, 3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술집을 경영하자. 그런데 모으는 방법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뭐 고생해서 버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그 범행, 즉 강도를 해서 돈을 모자.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3천만 원 모으면 주점을 차리자는 걸로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계속 범죄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강도도 하지만은 강도에서 범행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강도도 하면서 미용실 강도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살인까지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서울 구로 샛별 룸살롱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전에 광주 네. 주점에서도 네.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명 수배됐던 사건인데요. 그게 이제 90년 1월 2일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을 그 여종업원을 놔두고 술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먹는데 조경수 같은 경우는 얼굴도 잘생기고 애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태환은 조금 빠졌나 봐요. 조금 인물도 좀 빠지고 날카롭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경수가 어떤 면에서는 그 후배를 데리고 룸사롱 데리고 와서 이제 술을 한 잔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여종업원이 너무 솔직히 얘기했어요. 김태화한테. 네. 당신 범죄용으로 생겼고 제대로 본 겁니다. 마음에도 안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농담 삼아서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그 여종업원 옷을 벗기고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여종업원을 살해를 한 거고요. 네.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술집은 여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사장이 달려왔는데 그분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분은 중상만 입고 사망하지는 않았던 거고요. 네. 이들이 그런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19일 날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니까 그 광주를 떴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온 데가 가리봉동 벌집촌이었던 거고요. 거기서 숨어서 은신 생활 하다가 이제 요번 사건이 난 샛별 룸사롱을 가서 또 이런 범행을 한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들은요, 강도 행각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곳을 선택했냐면 전철에서 내려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미용실만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미용실은 현금만 거래했기 때문에요. 네. 현금이 있는 곳으로 단정하고 거기에서 강도 행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많은 강도 행각, 더 넘어서 이러한 살해, 범죄까지 저지른 건데 사실 정말 반성의 기미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게 경찰 수사에 꽤 혼선을 주는 방법을 썼다면서요. 그 두 범인이 그 전화를 이제 다른 사람이랑 제보를 한 거예요. 구로소 경찰서 강력반하고 남부서 강력반 전화를 걸어서 영등포 경찰서 뒤편에 중앙로가 있는데 거기에 범인들이 접선하기로 했으니까는 범인을 체포하라 그래가지고 익명의 제보자를 하니까는 그 검토를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범인을 검거하는 게 총 목적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보를 믿고 현장에 출동을 한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피해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생이 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제보 한마디에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어떻든 간에 피해는 없었지만 그 건으로 해가지고 각 서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미용실 같은 경우에 강도 사건이 났지만은 그 실적 문제로도 있고 경찰서에 어제가 지금 발생 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급급했어요. 조금 숨긴 적이 있었어요. 보고 안 했는데 나중에 미용실 강도 사건을 범인들이 자백하니까 확인해 보니까 왜 경찰서에서 숨겼느냐 이래가지고 그 담당자로 해가지고 지휘부가 징계를 받은 즉 징계된 적은 있었죠. 그렇군요. 이게 남부서하고 영등포서가 공명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잡겠다고 쉬쉬하고 공조를 안 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아군끼리 총질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두 사람 경찰까지 이렇게 애를 먹였는데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범행이 5명을 살해하고 38건의 특수강도 행각이었죠. 네. 그래서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부분의 상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좀 별난 행동을 보인 게 네. 이게 사형제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자신들이 또 심신장애였다 이런 주장에다가 또 자수했으니까 감형해달라 이런 또 주장들을 막 퍼부었는데 네. 결국은 다 기각되고 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확정된 후에 1991년 12월 18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건데요.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